제3세션의 주제는 국민주권과 촛불 시민 혁명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토론과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은 고려대학교의 정일준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정일준 교수님은 하버드대학교 옌칭연구소 방문연구원, 워싱턴 주립대학교, 대만중앙연구원, 일본 고베대 방문교수를 지내시고 또 아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를 거쳐 2007년부터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재직 중이십니다. 정일준 교수님과 발표와 토론을 진행해 주실 분들은요, 연세대학교의 박명림 교수님, 성균관대학교의 오재현 교수님, 동경대학교의 김희아 다다시 교수님, 또 UCLA 이남희 교수님, 하버드대학교의 폴창 교수님이십니다. 네, 모두 무대 위에 자리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2일차 두 번째 세션인데요. 세션 3입니다. 어제의 발표가 주로 지난 100년, 3.1운동 이후의 100년을 회고하는 것이었다면 오늘 오전에 커밍스 교수님과 김동춘 선생님 글을 통해서 그 식민지 경험, 3.1운동의 경험이 오늘날 우리의 현재 이 민주공화정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굴절되어 있는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 세션은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 현재의 시점에서 지난 100년을 돌아보면서 이 국민주권과 촛불 시민혁명이 어떻게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발표가 되겠습니다. 박명림 교수께서 현대한국과 민주공화국 1919년에서 2019년까지 100년의 이상과 현실을 발표해 주시겠고요. 이남희 선생님께서 한국민주화운동의 대한공론장 및 촛불 집회의 촛불공론장이라는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박명림 교수님은 토론자가 두 분이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오재현 교수님하고 김희아 다다시 선생님이시고요. 우리 이남희 선생님은 이제 폴창 교수만 돼 있어서 제가 사회자로서 이렇게 좀 교통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발표자이신 박명림 교수님과 이남희 선생님은 원래 30분 발표에 15분 토론식으로 되어 있는데 25분 정도로 토론을 좀 줄여주시고요. 제가 20분 발표가 지나면 조금 사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5분까지 맞춰주시고 우리 오재현 선생님과 김희아 다다시 선생님께서는 10분씩 토론을 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폴창 선생님은 혼자 토론하시기 때문에 15분 쓰셔도 좋겠습니다. 그 시간은 많이 세이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박명림 교수의 발표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25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의 박명림입니다. 제가 그 미세먼지에 많이 취약해가지고 목이 많이 가라앉아서 죄송합니다. 우선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문을 늦게 보내드려서 자료집에 포함이 되지 못했습니다. 주최 측과 토론자 선생님께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점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3.1운동이 당대 세계로부터 영향받아서 당대 세계와 함께 호흡했었던 세계 문제인 만큼 그 이후의 100년간의 한국 문제도 세계 문제이고 오늘의 3.1운동을 해석하는 것이 민족주의의 가치는 한 저는 한반도 평화나 한국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것은 3.1운동이 처음으로 1876년이 피동적으로 세계시민이 된 계기였다면 1919년은 그 이후에 최초로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세계시민이 된 계기였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마 저는 민주공화국도 어렵고 한반도 또 세계시민, 세계평화가 다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완벽한 공화국이 왜 보편평화, 영구평화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게 이게 이제 플라톤이나 노자 내부의 완전 국가를 만들지 않고는 영구평화는 불가능하다는 이론이 오랫동안 있어 왔는데 내부 문제로서의 한번 평화 문제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부의 공화주의를 어떻게 구축하느냐는 문제가
그리고 대외적으로 연대, 연합, 연방 평화를 어떻게 건설하느냐에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거를 말을 뒤집으면 페더럴 리퍼블리카는 결국 시빌 글로벌이나 글로벌 시빌, 세계 시민 평화는 내부의 시민 평화와 세계 평화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의 진정한 의미는 1차 세계대전의 종전이라는 이런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세계대전의 종식을 맞아서 근대 이후에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 가장 평화의 가능성이 높았던 시기였습니다. 이건 세계 형성적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세계의 가능성과 각 민족의 가능성, 이런 이중 가능성의 시기였습니다. 세계 평화와 민족 자치를 위한. 그런데 이 당시에 이런 그 1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맞아서 3.1운동보다 훨씬 앞선 운동들이 많았죠. 바스마시나 아일랜드나 인디아나, 터키나, 이집트, 차이나, 중국,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핀란드, 라트비아, 폴란드, 그루지아, 아제르바이잔, 18년, 19년 아주 비슷한 시기, 세계 가능성의 시기에 민족 가능성을 위해서 등장한 다른 장소의 동시다발적인 운동, 그래서 이것은 세계 시민적 운동이라고 봐야 되는데,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이것이 너무나 빨리 일본의 군국주의, 이태리의 파시즘, 독일의 나치즘, 소련의 볼셰비즘의 등장과 함께 이런 세계 평화의 가능성이 세계 전체주의로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소멸된 사례는 세계 역사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곳에서 세계 시민적 글로벌 로컬 운동이 등장을 했는데, 아일랜드부터 한반도까지.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빨리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 세계 지도와 이 지도를 비교해 보십시오. 이 다음 지도를. 그러면 세계 차원에서의 국가와 한 국가 차원에서의 마을은 차이가 없습니다. 즉 이때의 모든 마을들은 사실상 글로벌 빌리지다. 그것이 뭐 안성이 됐건 제암리가 됐건 안악이 됐건 어디가 됐건 이것들은 세계 시민으로서의 전면적인 진출이고 지구적 지방이고 세계적 지방이고, 사실상 이들은 다 세계 시민이었고 코스모폴리탄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의 통계는 저희한테 좀 충격적인데요. 박은식의 통계에 비해서 그 저항의 시위의 숫자라든가 사망자의 숫자가 최근의 국사편찬위원회의 통계는 이건 적어도 너무나 적어서 오히려 아마 국수주의적 역사학자들이나 그 정부 관료들한테 상당히 충격적인 지금 이게 통계일 텐데요. 특히 시위의 숫자는 절반 이하 또는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고, 시위의 숫자는, 사망자 숫자는 10분의 1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폭력 진압이나 전체주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조금 더 제고하게 하거나 무엇인가, 이것은 20분의 1로 줄어드는 사망자 숫자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 통계가 최근 국사편찬회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 통계가 사실이라면 이거는 저희 앞으로 정밀하게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3.1운동에 대해서 항일, 민족주의, 독립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해석해 왔는데, 저는 이것이 절반만 진실이고, 논리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반의 진실은 절반의 오류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승하냐에 따라서 이것은 완전히 틀릴 수도 있고 완전히 맞을 수 있는, 3.1운동에 대한 재판 기록이나 신문 조서, 선언서 정밀하게 읽어본 뒤에 저의 결론은 아니다 했습니다. 항일운동도 아니었고 민족주의 운동은 더욱 아니었고 독립운동은 더더욱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근데 민족주의 절정을 해석되고 또 한국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자 의식이나 강박 의식, 일본이 아니면 근대 한국을 설명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강박사관이라고 부르고 의존사관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기를 뭐 우리나라 보수가 북한이 아니면 설명 못하고 민족주의가 일본이 아니면 설명 못하는 이런 그 연쇄적인 강박사관을 어떻게 벗어날 거냐. 역사를 주체하고 인간화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이 법통사관. 이 법통은 민주공화의 용어에 없는 용어입니다.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승통, 종통, 정통, 정명 이런 용어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헌법에도 80년에 들어갔지만 우리 영문헌법에는 없습니다. 이 용어가. 이건 번역할 수가 없는 용어입니다. 이거는 민주공화와 정면 충돌하는 용어, 뭐 승계, 아주 종교 용어가 이게
이상하게 민주공화 헌법에 들어와 가지고 이런 그 좀 독점사관이라고 할까, 그 강박사관, 의존사관으로는 저는 지금의 문제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1운동에 대해서는 우선 첫째는 전 독립운동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저는 방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독립이라는 용어를 쓰는 나라들은 나라 없던 민족이나 종족만 쓰는 용어입니다. 미국이나 또는 여러 완전히 오랫동안 국가가 없던 나라들, 우리는 제1차 한중일 전쟁, 히데요시 침략이 막 머물러 퇴각할 시점부터 사용한 용어가 광복이라는 용어를 집중적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나라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슬람의 오랜 통치를 받았으면서도 스페인은 리콘케스타였습니다. 헤콘키스타, 재탈환. 이태리는 독립이라는 말씀 혼나죠. 리소지리멘트, 재탈환. 프랑스는 레지스탕스입니다. 중국도 독립운동이라고는 안 씁니다. 근데 1919년 이전에, 1910년 이전에 그 오랜 국가 역사를 갖고 있고 조금 국가이지만 그게 이제 우리가 독립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계기도 굉장히 절묘한데, 조공 국가에서 속국으로 이제 중국이 외교권을 주지 않으려고 하면 쓰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된 국가가 독립운동이나 독립국, 독립절 이런 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좀 저는 독립기념관, 독립보훈, 독립운동가, 독립운동 이런 용어는 좀 광복기념관, 광복절처럼 1948년, 49년에 건국의 교부들이나 입법자들은 이걸 너무나 잘 알아서 독립기념절을 즉각 광복절로 바꿉니다. 그래서 용어를 조사해봐도 영은문이 독립문으로 바뀌고 모하관이 독립관으로 바뀔 때는 중국에 대한 독립이었습니다. 시모노스키 작 일본이 중국에 맞서 독립. 그랬다가 독립운동, 독립시장할 때는 중국에 대한 앞에는 일본에 대한 걸로 바뀝니다. 독립협회, 독립신문은 이거는 중립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랜 역사를 갖는 나라는 독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이전의 모든 역사를 무화시키기 때문에 헤콘케스타, 리소지멘트라고 쓰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립운동사관이나 이런 그 독립기념관 이런 거는 좀 다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3.1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 핵심은 저는 민주공화뿐만 아니라 연립연합이라고 봅니다. 연립연합, 통합 임시정부는 물론 그 중에 4개 다 총리나 대통령이 이승만이었습니다만 대부분 이런 최대연합 정부는 처음이었고, 조금 전만 해도 동학 시절만 해도 동학과 서학은 정면 충돌했습니다. 안중근과 김구는 취합벌에서 누가 먼저 방아쇠를 당기냐에 따라 서로 죽일 뻔했어요. 극적으로 서로 이제 부둥켜 안지만 동학과 서학, 민족과 근대 이런 것들이 다 만나는 것이 3.1운동 대저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저는 3.1운동의 수호사관이라고 할까, 문제를 자기한테 돌리는 선언서라든가 취조서에 누구나 다 이건 우리가 부끄럽다, 우리가 창피하다, 이 얘기를 최초로 한 사람은 이순신입니다. 일본 왜구를 욕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먼저 우리를 다투어야 되지 않는가, 유성룡. 근데 3.1운동의 정신은 맨 마지막에 이제 안중근하고 거의 문장도 똑같은 걸 여러 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게 안중근의 정신입니다. 정말 우리는 일본을 탓해야 되냐, 나라를 뺏길 이 지경까지 온 우리 조선을 탓다, 우리가 먼저 대죄인이지, 먼저 큰 죄인은 우리고 쟤들은 작은 죄인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세계 시민 정신은 문제를 자기한테 돌리고, 이승만의 독립 정신이나 민영환의 유서도 똑같죠. 이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이 도의, 정의, 인도. 우리 일본 위에 있고 이 폭력 위에 있고 전체주의 위에 있다는. 그래서 그렇게 2달 동안 아까 보시다시피 온 전 한반도에서 시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촛불 시위처럼 거의 완전 평화, 절대 평화, 이거는 앞에 보시는 바스마시나 아제르바이잔이나 아일랜드나 터키나 이집트 이런 데 시위하고도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똑같은 세계 가능성의 시기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우호 설린, 일본을 탓하기보다는 너희와 함께 공존하고 우리가 함께 번영하겠다는 이런 상호 존중과 상호 주권의 사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조선민족보다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위치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좀 놀라운 그런 경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면 3.1운동을 왜 민족이나 독립 관점에서 항일이라는 일본과 1대1 관점이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외쳤던 것으로 보아야 되는가? 물론 뭐 1차 세계대전의 총전,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레닌의 그런 민족 개방 사상, 볼세비즘 영향도 컸을 것입니다. 제가 던지고자 하는 물음은 오늘입니다. 오늘 2차 세계대전보다 지금 월등히 많은 난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난민들한테 세계는 지금 전쟁 상태입니다. 우리가 멸망됐을 때 중국이나 파리나 세계로 진출했는데 지금 우리는 나라 잃은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 사진 때문에 유럽이 문을 열고 100만 명이 정처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불평등은 가장 충격적인 것입니다. 1918년 19년보다 지금 세계의 부의 절반이 62명의 손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류 절반의 부는 62명의 개인들이 갖고 있는 부와 똑같습니다. 지구의 등장 이후에 가장 불평등합니다. 이 난민들한테 세계는 전쟁 상태입니다. 2차 세계대전보다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평등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면 민주공화국 100년을 자랑하고 있고 우리는 경제 발전이 여기까지 온 우리는 지금 세계 시민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 전쟁과 북핵 문제를 늘 사과를 먼저 드리고 세계에서 강연을 합니다. 한국 전쟁 때 우리는 엄한 이티오피아 청년들, 필리핀 청년들, 미국 청년들 데려다가 너무나 많이 죽였습니다. 우리는 가해 민족입니다. 지금도 동북아 평화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위험 요소를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4번의 우리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었는데 근대성과 민족성, 주권의 계기가 1870년에 왔었고 민주공화의 계기, 세계시민, 보편평화의 계기가 1919년에 왔었고 주체적으로 이렇게 바꿔냈습니다. 48년에는 세계 이념 양극화에 맞서서 세계보다 훨씬 먼저, 가장 먼저 이념 대결을 앞서간 나라입니다. 잔바탕 논쟁은 그 당시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랍니다. 왜 얘네들은 이렇게 안에서 서로 원수가 돼 있지? 아직 전 세계는 총도 안 들었을 때. 그래서 가장 앞장서서 세계를 분단시키는 데 선두에 섭니다. 자유주의, 자본주의 근대성과 급진적 사회주의 근대성, 그리고는 남한만 87년에 자유민주적 계기를 돌파해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계기 100년을 살펴볼 때 3.1운동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문제는 저는 내부적으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3.1운동은 33인과 관계없이 참여자들을 보면 이것은 백정에서부터 학생들부터 농민부터 소작인까지 이거는 정말 만민평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계에서 6등의 무역대국, 수출은 6등에 올라와 있고 거기 첫 번째 이른바 경제발전 지표를 보면 경제발전, GDP, 무역, 외환보유고, 기술, IT, 전자정부지수, 군사력 세계 10등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정말 공화국입니까? 너무나 국가의 역할은 허약합니다. 담세율부터 해가지고 공적 이전 비율, 중앙정부 지출 비율, 세전세후 진위계수, 정부 고용 비중, 의회 규모, OECD 꼴찌에 가깝습니다. 국가 역할이 이러니까 이 잘 사는 나라에서 사회 평평 지표는 어떻습니까? 공공교육, 투표율, 비례성, 자영업 비중, 성평등,
의회 여성 의원 비율, 노인 빈곤, 노조 조직률, 양극화 비율, 양극화는 발표될 때마다 통계 집계 이래 최악이라고 발표됩니다. 3.1운동을 우리는 완전히 남한부터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먼 디그니티, 식민지 시대의 만미평등을 위해서 일어났던 나라가 지금 자살률, 출산율, 직계 존속살인 비율, 직계 비속살인 비율 통계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최악입니다. 교통사고 사망률, 산업재해 사망률, 군내 사고 사망률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야 됩니까? 직계 존속살인 비율 때는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를 죽이는 나라이고, 민주화 이후에 세계의 자살률이 17% 줄어들 때 우리는 280%가 상승했습니다. 1, 2, 3, 4 지표는 우리가 공화국이라면 있을 수 없는 지표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첫 번째 한중일 2001 어일 전쟁 때에도 여기는 세계 전쟁터였습니다. 한국 전쟁 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첫 번째로 세계 청년들을 가장 많이 죽인 민족입니다. 우리들의 형제 간의 총질로. 지금 만약에 북핵 문제가 폭발한다면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세 번째 한반도의 발카나. 이 발카나 용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쓴 사람은 제가 알기에는 신채호, 이런 뜻으로 자세하게 이 항구 분열, 항구 대결, 항구 분단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이걸 어떻게 평화의 필요 조건으로 바꿀 것인가 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바로 한국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에 있어서 한국 모델이나 한국 기적을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평등이나 자살이나 직계 비속 이런 건 한국은 한국 재앙이고 한국 비극입니다. 인류 역사 이렇게 경제 발전 이룬 나라에서 인간 지표가 이렇게 꼴찌를 가는 이렇게 부끄러운 나라는 없습니다. 저는 이걸 풀을 수 없는 코리안 애니그마이거나 코리안 코그마이어, 이건 뭐 수렁입니다. 수렁. 한국은 계속 아마 반도체나 조선은 계속 1, 2등을 다툴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살률과 저출산율도 아마 우리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코리아 코넌드럼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3.1운동을 민주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한 저는 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세계 시민적 요인을 보지 못했고 세계를 향해서 당당하게 나아갔던 곳에서 이렇게 일본과 1대1로만 해석을 하면서 이것이 스타시스 모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족 안에서는 문명이고 우리는 스타시스 말이 통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안 한다. 그러나 경계를 넘으면 이거는 정벌이고 전쟁이고 야만이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이때부터는 에스닉스, 민족 사이는,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는 당사자 문제로 끝까지 당사자가 수용해야지만 우리는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한국전쟁 때 납북자나 피살자 가족이 우리도 당사자라고 북한에 사과하기 전에 남북화에 어렵다고 우리는 당장 아마 반민족이나 민족화에 반대한다고 공격할 것입니다. 이것이 수천 년 지속된 인류에서의 스타시스 모델입니다. 이것이 왜 벨테부르크 세계 시민으로 나아가지 못했는가? 우리 경계 안에서는 우리끼리는, 근데 이거를 완전히 뒤집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플라톤이나 공자 정명사관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황당하게 이 반동사관을 이제 정명을 하자고 막 난리가 나 있어요. 지금 저는 정말 강력히 반대하는 게 이 정명사관인데요. 이게 스타시스 모델이라는 겁니다. 이걸 완전히 뒤집은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입니다. 홉스나 에라스무스. 이 사람들은 뭐? 그래? 내전보다 더 잔인한 전쟁이 어디 있어? 동족 간의 전쟁보다, 멀리 있는 전쟁보다 월등히 투르크가 우리를 많이 죽여, 투르크보다는 기독교인들끼리 죽여. 이게 에라스무스의 이제 영국 평화의 보편 평화의 출발이고, 레바이어튼을 쓴 이유도 홉스가 이것 때문입니다. 형제 간의 살육이 월등히 잔인하고 오래가고 지속되니까 내부의 평화를 구축하지 않고는 이거는 불가능하다. 아까 비슷한 시기에 이순신이 눈을 뜬 것은 저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서양 전쟁에 대한 통계는 워낙 많지만 동양의 전쟁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중국 자료, 일본 자료, 한국 자료를 동양의 전쟁을
비교적 그 나라의 원자료를 이제 수십 건 추적하면서 했더니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이 통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 일본, 중국이 그 전쟁이 한반도가 가장 적었는데 이게 스타시스 모델이 완전히 말이 안 된다는 게 중국, 일본은 주로 내전입니다. 내전. 베스트팔렌 체제 이전의 전쟁은 주로 유럽 안에서는 내전, 30년 전쟁도 기독교 내전입니다. 1차 대전도 유럽 내전입니다. 문명 내의 전쟁이 훨씬 많이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타시스 모델을 극복하려고 나온 게 바로 민주공화 모델입니다. 안에서 민주주의 안에서 평화롭지 않으면 이적 간에는 절대로 평화로울 수가 없다. 이것은 중국은 평균 11년에 한 번씩 전쟁을 치르는 전쟁 국가입니다. 유럽과 비슷한. 일본은 10.29년, 한국은 88년, 3세대 만에 한 번씩 전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류성룡은 동아시아 삼국전쟁 이전에 우리는 100년 태평성대라고 불렀고 이순신은 200년 태평성대로 사실상 맞는 얘기입니다. 신채호는 아예 이순신을 띄우려고 제2차 동아시아 삼국전쟁 이전에 우리는 이순신 장군 덕분에 30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다고 얘기합니다. 안중근은 이거를 이론화해 보자고 동아시아 영구평화를 위해서 동양평화연합, 동양평화 이때 안중근이 제시하는 카운슬 회의는 정밀하게 조사하면 지금의 유니언이나 컨페더레시 개념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세금을 같이 내자고 주장합니다. 안중근은 군대도 같이 파견하고 세금을 텍스를 같이 내자고 주장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여기는 좀 건너뛰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려는 건 두 가지입니다. 최린도 물론이지만 손병이나 이런 분들이 최남선이나 다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 윌슨이 민족 자기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14개 조항에서. 그런데도 이거를 민족 자결이라고 해석을 해냅니다. 그리고 윌슨은 민족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죠. 예? 국민 자결입니다. 국민 자결. 에스닉 개념을 쓰질 않아요. 절대로. 굉장히 큰 차이인데 이거를 우리가 민족이라고 해석을 해내고 원문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레닌입니다. 저는 민족해방운동 개념을 오래전부터 쓰지 않습니다. 레닌이 바로 여기 바스마시부터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라트비아, 폴란드, 조르지아, 아제르바이잔 여기 민족해방으로 해서 기치를 들었을 때 우리랑 비슷한 시기에 이거를 도륙한 사람은 누굽니까? 레닌입니다. 레닌. 일제 못지않게 바로 레닌이에요. 레닌을 따라서 민족해방을 기치를 들었는데 아주 페이크 이거 보시죠. 레닌의 원문입니다. 원문. 레닌이 이렇게 얘기해요. 깜짝 놀랄 만한 얘기라고. 나는 너네들 민족해방을 얘기했지 민족 독립이나 민족 자결, 민족 주권을 얘기한 적이 없다. 러시아의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한에서 너네들은 그 이상이 실현될 뿐이지 핀란드 너희들의 자결을 나는 허용할 수가 없다. 이것이 그냥 원문이에요. 레닌의. 이걸 그 당시에 조금 알았던 것 같아요. 몇몇 분들은. 좌파와 결별하려고 했던 분들은. 이것은 그 뒤로 이제 지금의 우리가 3.1운동이나 한국전쟁이나 북핵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왜 이것이 내전이나 국제전이 아니고 세계 시민전쟁인가를 보여주는 건데 지나가겠습니다. 이 통계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1운동 때의 아까 그 지도를 보셨죠? 3.1운동 때의 이 전쟁이 이거 그대로 확대되는 겁니다. 세계 시민전쟁이 14년에서 45년 요 지도의 이 전쟁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바뀝니다. 45년 이후에는 이렇게 유럽과 북미가 빠져나가죠. 그리고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에 집중되는 걸 볼 수 있고 이것이 냉전의 세계화는 이렇게 완전히 바뀝니다. 세계 지도가 이렇게. 즉 전쟁은 제국주의 국가 몇 개를 빼놓고는 철저하게 세계 시민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자리를 잠깐 드셨습니다만 커밍스 교수님과 국제회의 때마다 맨날 논쟁하는 게 이제 선생님은 내전이라 그러면 저는 절대 아닙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전 세계가 이렇게 세계 시민 전쟁 상태에 빠졌는가 그런 거를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1운동은
핵심을 잡은 것 같습니다. 민주공화와 연합평화. 아까 안중근을 이어받은 우리 너희랑 공존하고 싶다. 그 주권을 인정하라. 독립을 확인하라는 거지, 쟁취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인류가 3.1운동 이전에 비슷한 거죠. 리키아 동맹이나 아케이안 동맹이나 엠피크티온 동맹이나 고대 중국이나 이태리 중세 뭐 도시공화국이나 그 뒤에 독일 연합국들, 폴란드가 이제 미국 다음으로 성문헌법을 두 번째로 만났는데 저희 교과서는 틀렸습니다. 프랑스라고 가르치는데 스위스, 네덜란드는 7개 공화국이 먼저 이제 남북 네덜란드 나뉠 때 독립을 하는 것이죠. 스칸디나비아 이런 나라들이 이로코이, 미국 이 나라들이 다 뭐냐면 내부의 민주공화국을 통해서 외부의 영구 평화를 성공시킨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1개의 분할 점령 국가, 연합 점령 국가를 조사해 보면 한국이 최악이라는 것이죠. 이승만은 반드시 평양을 갔어야 되는데 45년에, 김일성은 반드시 45년에 서울을 내려왔어야 되는데 서로 자기 나라 만들기 바빴습니다. 이 나라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전을 치렀던 핀란드, 진영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던 오스트리아, 저거 칼 레너 오토바우어 저거 죽이라고 레닌이까지 했던 민족 독립을 주장하니까. 근데도 이 사람들은 연방을 이뤄냅니다. 오스트리아, 칼 레너, 레오폴드 프리겔. 근데 문제는 핀란드나 오스트리아나 이 다음에 보여드릴 독일이나 이태리나 앞에 말씀드린 네덜란드나 스위스나 다 어떻습니까? 정당이 전혀 다른데 연방을 한다는 겁니다. 연합을 내부에서. 정당이 정반대인데 이승만과 김일성이 연합하는 겁니다. 박헌영과 이승만이 연합하는 거예요. 이태리 최고의 반파시스트 운동을 한 공산당 지도자는 반동 정부의 부총리와 법무부 장관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박헌영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법무부 장관 할 수 있습니까? 김일성이 그 당시에 홍명기가 제안했던 대로 내려와서 국방장관이나 내무부 장관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내부의 평화와 연합이 왜 평화의 절대 조건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추구했던 민주공화국은 미국에서 처음 등장하는 용어인데요. 이들이 왜 그러면 이걸 민주공화국이라는 용어는 바꾼 겁니다. 마키아벨리가 말했던 퍼펙트 스테이트, 완전 국가, 토마스 모어가 말했던 이상 국가, 옵티멀 스테이트죠. 옵티머스 스타트. 이거를 바꾼 겁니다. 휴먼 완전 연방 이렇게 이제 다 이거를 in order to form a more perfect union. 이게 퍼펙트 더 완전한 공화국을 만들어서 가장 중요한 건 ensure domestic tranquility. 국내 평안을 확고히 하고 그리고는 common defense. 외국으로 대외적인 평화. 이 나라들의 모든 공통점은 내부의 연방이 대외적인 평화의 핵심이라는 주장들입니다. 우리에게서 이걸 주장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안중근입니다. 다 지나가겠습니다. 미국은 간디가 똑같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중국 이런 제국들이 주장하던 보편 평화가 제국의 평화라면 이제 안중근이나 3.1운동이나 아일랜드나 바스마시나 하나 아렌트가 이스라엘 건국을 반대해요. 끝까지. 그래서 유태인들한테 암살박을 받죠. 유태인이 그렇게 반나치 투쟁을 열심히 한 하나 아렌트가 우리가 이스라엘 건국하면 팔레스타인은 어디로 가냐? 팔레스타인 거기 있는 그대로 유태인 아랍 연합국을 만들자. 그리고는 영연방 유럽 연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메디슨 똑같습니다. 놀라셨죠? 우리가 뭡니까? 우리 자신 사이의 평화의 보호자가 먼저 돼야 된다. Principle of peace among ourselves. 우리의 지금 남남 갈등, 좌우 갈등, 진보 보수 갈등을 넘지 않고는 권력 독점을 해소하지 않고는 평화는 저는 남북 평화나 한반도 평화나 세계 평화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은 인류가 그거를 성취했던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중미 이런 지금 대결 시대에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 안중근이 중요한가? 3.1운동 이건 이제 그 지나갔는데요. 예, 이것은 장정 마지막 순간에 곤륜산에서 마오쩌둥이 외치는 겁니다. 세계를 세 개로 나눠서 하나는 미국한테 주고 하나는 유럽한테 주고 하나는 중국한테 주면 이 3자 천하 3분지계라면 영구 평화가 오지 않겠느냐. 근데 이것은 안중근보다 훨씬 늦은 겁니다. 안중근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이 위에 있으니까, 위 아래 중에 위에 있으니까 그 공화국을 만들고 이 공화국이 그 서로 옆 나라와 같이 호해하고 설린하면 우리는 영구 평화와 영구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동양평화회를 구창한 이 동양평화회는 3.1운동 3.1 그 선언서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고 안중근의 꿈입니다. 이렇게 그 다이련의 그 연합 그 어떤 화폐, 공동화폐, 공동교육, 공동군대, 공동은행, 공동언어를 통해서 공동 그런 회의를 구축하고 이것을 대아시아, 광역아시아까지 확대하고 세계까지 확대하는. 그래서 좀 3.1운동 100주년에 3.1운동의 통합정신, 세계시민정신, 항일이나 민족보다는 그걸 통해서 나아갈 때 오늘의 대한민국도 바뀌고 또 세계도 바꾸는 그런 세계시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의 발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을 많이 쓰셔서 바로 토론을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이남인 선생님 발표를 마저 듣고 토론을 함께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남인 선생님 바로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UCLA에서 현대사를 가르치고 있는 이남이라고 합니다. 제가 먼저 3.1 운동부터 촛불 항쟁까지를 재조명하는 이러한 뜻깊은 포럼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한한상 위원장님과 그의 여러 이 포럼을 준비하기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저에게 있어서 이 포럼에 참석이 더더욱 뜻깊은 것은 어제 오늘 발표해 주신 많은 선생님들과 또 이 청중석에 계시는 많은 분들 중에 훌륭한 학문적 업적은 물론 각자의 위치에서 나름대로 오랫동안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신 분들이기에 그분들과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것은 아주 간략하게 저한테 주어진 주제는 민주화와 촛불 항쟁인데 사실 촛불 항쟁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내에서 훌륭한 논문들이 많이 나왔고 또 국내 국에 계시는 많은 학자들께서 다루는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촛불 항쟁에 대해서 연구를 해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촛불 항쟁에 관해서는 제가 그 엄청난 사건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몇 가지 짧은 생각, 전혀 체계적이지 못한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 하고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첫 그 책에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그 책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본 것은 소위 대항공론장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제가 이러한 이론적인 틀을 생각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학자로서 아무래도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런 거대한 역사적 사건을 제대로 알고 싶어 하지 않거나 모르는 학자들 또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소통을 해야 될 것인가의 고민의 한 방법으로서 이러한 접근을 시도해 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주 간략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소위 그 87년 민주화 이행 이후의 과정을 저는 어떤 식으로 풀어봤냐면 소위 신자유적
거부, 부정. 그러니까 80년대에 대한 부정이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촛불 항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또 여러분께 오랫동안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제가 정말 죄송한 마음이 금할 수 없습니다만 논문을 영어로 준비한 관계로 아무래도 영어로 논문은 읽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역기를 쓰시는 게 굉장히 불편한 것을 저는 익히 알고 있는데 제가 좀 부족한 관계로 이걸 제 논문을 빨리 번역을 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읽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o the decade of the 1980s, South Korea witnessed the most explosive, transformative, and remarkably persistent emancipatory movement. 이걸 제가 그 PPT를 해야 되는군요. Known as the Minjung movement, whose goal was to build a new society based on more broad and far-ranging ideas that go beyond the principles and values of Western-style liberal democracy. The Minjung movement was a civil and human rights movement, a democracy movement, an anti-authoritarian government movement, a labor movement, a farmers movement, a women's movement, a student and youth movement, an environmental movement, and a decolonization project. With 2 decades of persistent coordination, building upon the previous anti-colonial and post-1945 social movements, and with the striking commonality of purpose, so many people in so many settings devoted themselves so ardently to the work of transformation. Tackling everything from South Korea's political,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issues to rethinking about the question of meaning and identity in art, literature, music, and theater, the Minjung movement was an epic contest, as Robert Danton characterized the French Revolution, of possibility against the givenness of things. After nearly 2 decades of persistent and vociferous challenges, and with much sacrifice, the year 1987 saw a peaceful transfer of government through a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and an establishment of a parliamentary democracy that has made South Korea one of the most vibrant democracies in the world today. One of the discursive strategies of the 1980s movement was constructing what I call a counter-public sphere, 대항공론장, a counter-discourse to the dominant ideology of the state and the society. The counter-public sphere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nvolved both restructuring the participants' own identity and as well as restructuring the public agenda. In the process, the major political,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issues confronting Korean society up to 1987, including the regime's political legitimacy, its ideological foundation of anti-communism, and the implied perpetuation of the North-South division, South Korea's unequal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the priority of economic growth over distributive justice, and hence the subordination of labor, the truth of the Gwangju Uprising, and unification, among others, were vociferously debated and contested. The counter-public sphere of the Minjung movement was therefore one in which Minjung practitioners articulated their identities, interests, and needs, not only in the opposition to the state, but also as an emancipatory program for the whole of society. One of the ways through which this counter-public sphere was constructed was through the alliance of intellectual with labor, 노학 연대.
From the 1970s to the early 1980s, intellectuals, university students, and various Christian labor organizations continually raised issues of labor, low wages, harsh working conditions, basic labor law violations through statements, manifestos, hunger strikes, prayer services, and street demonstrations. The persistent utterance of labor and working class by students and intellectuals made the discourse of labor legitimate and public at a time when the severe repression by labor by both state and management was generally ignored. In the 1970s and 1980s, the alliance took the form of lateral support, 측면 지원. Intellectuals supported the labor movement as staff members in Christian labor organizations and as teachers of night schools. In the 1980s, the alliance took the form of identity shift, 존재 이전. Intellectuals became workers themselves. The discourse of labor took a radical turn as the intellectuals plunged themselves into factories, hoping to be reborn as revolutionary workers. The intellectuals' Gramscian aspiration to be connected with the workers was not unique to South Korea, nor without contradictions and tensions. What distinguishes South Korean case is that the intellectuals' participation in labor and articulation of labor as a public issue was carried out under severe state repression and without formal organizational links with other political organizations, unlike in post-war Japan and Europe. The intellectuals' willingness to bear political persecution and social derisions shaped political and social discourse by shifting social resources at a time when even the larger democratization movement privileged politics over labor. So I'm going to have to skip some of the discussions because I'm sure this topic is something you're very familiar with. So the next is about the post-1987 as a neoliberal disavowal. In the words of one scholar, the history of neoliberalism was written in shocks. From Pinochet's Chile and the military dictatorship of Argentina and Uruguay in the 1970s to the rise and fall of Solidarity in Poland and Yeltsin's regimes of business oligarchs in Russia in the 1980s and 1990s, sweeping free market reforms involved large-scale collective traumas, violent crisis, and economic shock therapy. This radical free market transformation was neither debated nor sanctioned in a democratic way. Rather, it was forcefully imposed from behind closed doors by a selected elite of unaccountable technocrats. All of the cases above also reveal that the neoliberal economic model is only partially compatible with democracy and requires authoritarian state power for its implementation. In the late 1980s in South Korea, the democratic transition that accompanied neoliberal structuring ushered in a paradigm shift, both in social political discourse and in social movements, from 민중 to 시민. The citizen, the 시민 here, in this context, signals that individuals construct their emancipatory narrative on the liberal principles of individual freedom, formal equality, and political rights as right-bearing and right-claiming citizens. The liberal democratic state, in this context of global neoliberalism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market and labor flexibility, also developed a whole network of disciplinary mechanisms to include self-discipline as an integral dimension of subject formation among its citizens. In this context,
the widely circulated discourse of liberal democracy during the periods of liberal governments in the 1990s became transposed into the discourse of neoliberalism, a transposition I characterize as politics of confusion. As Wendy Brown and other scholars have argued, neoliberalism is much more than economic or trade policies, or an ideology, or an orientation of the nexus between the state and economy. It is a normative order of reason developed over 3 decades into a widely and deeply disseminated governing rationality. So if you look at the public discussion of issues of critical importance in South Korea, over which the cultural wars have been waged for the last 30 years, from the legacy of the Park Chung-hee to the rights of the working class to the revision of textbooks, those debates has been shaped by neoliberalism's strikingly anti-democratic and anti-egalitarian agenda. One of the most striking and disturbing terms that encapsulates this widespread of sense of disenchantment of young South Koreans is Hell Joseon. And of course, you're very familiar with this term. Young Koreans loading for the nation and their widespread anger stemming from having to sacrifice youth for interminable education, the state, and a job one does not believe in, a narrow path to financial security, and an even more narrowly defined path to success, growing inequality and hereditary privileges of the haves, lack of social welfare that might cushion the fall to poverty, and elite corruption. Driven by extreme sense of despair and hopelessness, many young people believe that their efforts will not result in any improvement in their condition, and that their society tends to reduce the problems they face to an individual lack of qualifications or a personal deficit of morality. In fact, effort, 노력, is one of the most hated words in the Hell Joseon lexicon, seen as a part of an insidious tactic of the ruling class to trick the population into continuing to believe that work is meaningful, mobility possible, and justice alive. Again, all of you are so much more familiar with these phenomena than I am. So I'm moving on to candlelight protest. So throughout the harsh winters of 2016 and 2017, millions of Koreans took to the streets in dozens of cities across the country for 20 consecutive weekends of candlelight protest. These truly impressive protests were covered widely by global mass media. Even as they were still unfolding, some scholars, including well-known political scientist John Keane, began to expound on their significance and their theoretical implications, calling the protest the cherry blossom uprising and describing them as an exemplary case of monetary democracy. Keane opined that the candlelight protest occasioned an opportunity to rethink and reject these biased liberal presumptions, that democracy is coming to have a new historical meaning. What's more important to me is not so much what other political scientists or sociologists said about the candlelight protest, but what the people in South Korea have said about the candlelight protest. And many of the scholars, liberal mass media, and participants celebrated the protest as a revolution. Indeed, with their candle flames which thickly covered the square as if they were the stars of the universe, the
the protests were magnificent display of the disenchanted public channeling their anger, resentment, and frustration into a spontaneous, inspiring, and creative series of actions. These qualities and their sheer size, close to 16 million people from all different generations and different walks of life, easily merit the label revolution. At the same time, the fact that the removal of the incumbent president and subsequent presidential election took place within the existing constitutional and legal framework also render the protest as ineligible to be a real revolution. However, these facts do not necessarily nullify the arguments for calling the protest a revolution. As Baek Nak-cheong suggests, the more important issue to consider are the revolutionary elan in the candlelight demonstrations and how, if at all, that revolutionary spirit has been extended into the new regime. So it is undeniable, and again, all of you in this room are more familiar with what has been going on since the candlelight protest. This changes since the candlelight protest has been rather transformative, with the current South Korean government espousing peace and democracy. Both North and South Korea have taken momentous steps to work peacefully and gradually to expand cooperation and integration, a process one scholar calls a Korean-style reunification. And as noted by many, there have been also widespread and corresponding movements from below, a truly remarkable array of activities, programs, and events to bring awareness to and challenge all kinds of discriminations and oppressions in Korean society, including its deeply entrenched patriarchal and sexist consciousness and practices. What can be summed up as a democratization of everyday life is continuing, as evidenced by the ongoing exposure of and expression of social indignation as so-called 갑질. I'm just going to have to skip a lot of pages. In one of the most insightful and profound statements uttered during the protest, a 19-year-old female student in Jinju remarked, "I wish that people around me would be enraged by the Park Geun-hye in me and Choi Soon-sil in our neighbor, that we do not look upon a person only in terms of how much money he or she has or as someone's possession, but see him or her as an autonomous individual. I wish there will be more people who say that it is not so, that the world we live in is competitive. Only by stepping on someone else, who say that we are meant to coexist together, who say that we should build a world in which we can live as human beings." This poignant remark, in a way, encapsulates the yearnings and wishes of the participants in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it really forces us to rethink further the meaning of democracy, especially in the face of the unrelenting assault of neoliberalism in all aspects of the society. So one of the persistent claims from the current philosophical debate on democracy
is the discourse of de-democratization. That is, despite the hegemony of democratic rhetoric, democracy today has been entirely emptied of meaning to the point of being reduced to a floating signifier by unregulated capital, the separation of economy from the political, and the substitution of the political rationality of neoliberalism for democratic rationality. In other words, contrary to increasing tendency to consider power of capital absolute, it should be considered an attribute that members of society confer on capital when they have the power to revoke. Marx's comment in Capital is extremely on target as ever. One man is king only because other men stand in the relation of subjects to him. They, on the contrary, imagine that they are subjects because he is king. So what I want to bring back to our attention is that there has been a global movement in the last several years. So that from India to Turkey to Brazil to Ukraine and the Balkans to Spain, Greece, and of course the Occupy movement in North America and North Europe, we have seen that the ordinary people are rising up to protest the commercialization of public space and service, the corrupt and repressive regimes and their austerity programs, or against eviction and for access to water and electricity. In South Korea, we have seen young people, despite the Hell Joseon, from Kim Yesil's statement of self-expulsion from her university in 2010 to Ju Hyun-woo's widely circulated 대자보, Are You All Well, in 2013. So, while the current predicament gave rise to the discourse of de-democratization, this discourse is also possibly the product of a historicist's conception of linear time. What this means is that we need to draw upon our collective memories of past struggles to retrieve and reclaim moments from the past that have been wrested away to serve the tendencies of the present. Thank you. 잠깐 사회를 보는 동안에도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남희 선생님을 먼저 발표를 시키고 우리 박명진 선생님을 나중에 했어야 되는데 90분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에서 35분을 써버리셔서 오전에는 여러분들 다 보신 것처럼 우리 브루스 커밍스 선생님께서 굉장히 절제를 해주시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남아서 우리 박태균 교수께서 아주 여유롭게 사회자로서 이제 이 서머리와 코멘트도 하시면서 진행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그 럭셔리어스한 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발표를 하셨는데 오전과 큰 비교는 대조가 되는 점은 오전에 브루스 커밍스 교수님, 김동춘 교수님 그리고 조금 전에 이종석 전 장관님 다 말씀하신 게 어떤 구체적인 우리 한반도에서의 사건과 사람들 그리고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셔서 어떤 이런 이슈들에 대한 특정한 그 입장이라든가 또 이론적인 고찰이 없으신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었는데 오늘 오후에 이 세션은 오히려 촛불 집회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동시대의 일이고 다들 참여도 했고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마치 공중전을 하시듯이 이렇게 관찰자 입장에서 굉장히 이론적으로 그리고 개념적으로 어떤 담론의 수준에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한편으로 좀 알아들을 것 같으면서도 자세히 어떤 주장들을 하신 건지를 좀 그 결을 따라가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박명민 선생님하고 오늘 이남희 선생님께서 두 분 말씀해 주시면서 이 한국사를 그러니까 이 방법론적 일국주의를 넘어서
한국사를 이렇게 따로 떼어내놓고 설명할 수 없다. 다른 이웃 국가 아니면 세계사와의 접속, 연결 그리고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과 오늘 이남희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단선적 시간관을 넘어서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한 1987년인지 아니면 그 이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시점까지는 한반도에 아니면 남한의 시간이 거의 비슷하게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민주화 이후인지 아니면 뭐 97년에 그 IMF 쇼크 이후인지 아니면 뭐 더 이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반도에 남한에 같이 살고 있긴 합니다만 각자한테 흐르는 시간의 어떤 흐름이 그 시퀀스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우리가 남한에 살고 있다는 것 말고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것들을 공유하고 있는지는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템포럴리티에 대한 감이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명희 선생님께서 시간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따로 그 답변을 받지 않겠다고 시간을 좀 할애해 주셔서 우리 두 분 오재현 선생님하고 김희아 선생님께서 토론을 하실 때 제가 질문보다는 될 수 있으면 코멘트를 중심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경관관계로 한 8분에서 10분 정도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엔 김희아 선생님께서 먼저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뜻깊은 회의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박윤님 교수님 그 발표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과거를 재해석하려고 하는 아주 야심찬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 발표는 좀 사전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코멘트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좀 미리 준비했던 세 가지 주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주제는 어제도 자주 나왔던 것이지만 한국의 3.1운동 및 임종의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독립을 왜 지향했는가, 거꾸로 말하면 왜 군주제의 부활을 지향하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1911년에 중국의 신해혁명의 영향도 있어서 군주제 말고 공화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하기 때문이었다고 봅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입헌 군주제를 좀 계속해서 제용하고 하는 일본으로부터 보면 아무리 나라를 만져놓은 책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군주제를 버리고 공화제를 채택했다는 문제는 한국 전사를 볼 때 흥미롭고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완전히 다시 부활해야 한다는 운동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다지 강력한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간복 후에도 당연히 공화제가 채택되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일본은 메이지 헌법제재가 입헌 군주제였는지 아직까지 논의해야 되는 문제였으나 다이쇼 데모크라시 하에서는 일단 입헌 군주제가 뿌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쇼와 군부 파시즘기에 들어 전환제가 전시동원 체제로 위해 이연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 전환제 파시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패전 이후 전환제가 폐지될 가능성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으로서는 전면 통치를 어려움이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도 또 나아가 냉전 체제하 일본을 아시아의 반권 자유주의 진영의 주축으로서 부활시키기 위해서도 전적인 안정이 필요했으며 그것을 위해서는 전환제를 유지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봤기 때문에 다른 연합국들의 반대는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미국 주도로 전환제를 유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전환제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는 그다지 높지 않았으며 따라서 전환이 신으로부터 인간으로 됨으로써 전환은 국가의 전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나라와 국민들의 상징으로서 다시 말하면 상징 전환제로서 뿌리를 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상징 전환제는 일단 뿌리 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전환제와 민주주의가 아직까지 긴장 관계를 내포한다는 것을 일단 인정합니다. 전환제나 환실에 대한 비판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영국과 같은 입헌 군주제가 상징 전환제로서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전환제에 대해서 찬성론자도 반대론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4월 말에 그 퇴위하실 현재 전환, 금삼 전환이라고 부르지만 대단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의 수준에서 보아서도 매우 리베럴한 역사관을 가지고 계시며 평화주의자이기도 하십니다. 그러한 전환이었다면 저는 얼마든지 전환을 모시고 싶습니다. 다만 문제는 전환이 바뀌면 앞으로 그러한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국과 일본의 정치 문화에 특히 군주나 왕실에 대한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 문화라는 면에서 보면 한국과 기본적으로 다름없다고 볼 수 있는 북한은 실질적으로는 군주제 또는 완전 비슷한 체제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어떻게 설명하면 될 것인지라는 문제에 직면합니다. 또한 이것은 거의 공연한 사실이지만 북한은 정치 체제는 일제 시기에 전환제를 크게 이용했다는 측면을 부인하기가 어렵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북한은 전일 전상이라는 면에서 남한보다 앞서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바로 전환제 유산이라는 측면에서는 그것을 김일성이 개인 숭배 또한 권력 세습에 크게 이용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한국에서 공화제가 아무 의문도 없이 재현되었다는 문제는 한국의 정치 문화에만 귀착시키기 어렵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한국의 민주화가 지니는 의미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1985년 말부터 89년 초까지 한 3년 한국의 고대 대학원에서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박명림 교수님을 만났으며 여기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과도 친교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하게 그때 한국의 민주화에 대해 매우 감동받았다는 것을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인간의 힘, 즉 한국의 시민, 민중의 힘으로 하루하루 한국의 정치체제가 바뀌고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일본의 정치도 정권 교체도 경험했던 바 혼란기를 겪었습니다만은 80년대까지만 해도 자민당의 일당 우위 체제가 계속되어 왔으며 제가 살고 있는 동안은 정치가 바뀌기 어렵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 보니까 정치가 국민의 힘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민주화를 보는 시각에 관해서는 한편으로는 냉전 체제, 남북 분단 체제나 세계 자본주의 체제와 같은 한국을 둘러싼 구조적인 조건들이 변화해야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견해가 처음에는 지배적이었을 줄 압니다. 이것은 오도넬의 관료적인 권위주의 체제론에서 나왔던 바와 같이 그 당시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정치체제에 대해 그것을 둘러싼 구조적인 조건의 제약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간주되어 왔기 때문에 민주화에 관해서도 민주화를 저해했던 구조적인 조건들이 없어지거나 적어도 약해져야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3회 민주화 물결에서 밝혔던 바와 같이 이러한 많은 국가들은 자국으로 둘러싼 구조적인 조건들이 그다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조적인 조건과 상관이 없이 민주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민주화론은 이와 같은 구조와 상관이 없는 행위자의 선택에 주목하는 시각에 따라 전개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민주화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한국의 경우도 민주화 이전과 이후에는 한국을 둘러싼 상황이 갑자기 크게 변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 체제는 제가 이미 밝혔던 바와 같이 구조적으로 민주주의 체제로 변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민주화가 패전 후 연합국들의 점령이라는 외압으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것과 대조적으로 전면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의 민주화가 구조적인 조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행위자의 전략적인 선택으로 인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저는 그 당시 한국의 정치 과정으로 구성했던 각 행위자들의 구조에 대한 인식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구조는 그다지 변하지 않았으나 구조를 보는 시각이 대단히 달라졌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민주화운동 세력의 구조인식은 1970년대와 80년대와 대단히 달라졌습니다. 70년대 민주화운동은 그래도 냉전체제 하에서 반권자유주의를 전제로 전개되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의 독재 정권을 비판해야 하며 민주화운동을 도와야 한다고 민주화운동 세력은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들어 냉전체제 그 자체를 극복해야 한다는 새로운 시각이 등장되었으며
따라서 미국에 대해서도 한국의 민주화에 공헌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의 독재 정권을 지지했었다고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을 둘러싼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함께 대두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80년대 들어 한국의 민주화 운동은 매우 급진적인 양상을 띠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민주화 운동이 구조적인 조건을 보는 시각이 변형시킴으로써 구조적인 조건을 전제로 삼지 않고 극복 대상으로서 봄으로써 운동이 급진화되었다는 것이 한국의 전 사회의 활동 공간을 넓힘으로써 다수의 시민들도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게 만듦으로써 민주화를 이루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그 당시 한국의 민주화를 보는 제 시각이었으며, 또한 나중에 이것에 관한 논문도 썼습니다. 한국의 민주화가 구조적인 조건의 변화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적어도 구조를 보는 시각 각 행위자의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며, 따라서 구조와 상관이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의 민주화는 물론 한국 일국으로 일어났던 것이었으나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내전 체제나 세계 자본주의 체제와도 연계를 가지면서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촛불 탄생한 민주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저는 2016년과 17년 한국을 찾아왔을 때마다 촛불 시위, 시위라고 하는 것보다 촛불 모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만, 그 현장을 목격하면서 한 30년 전에 제 기억이 다시 상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국회 탄핵, 그리고 헌재 파명, 그리고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의 탄생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보고 한국의 시민들의 전적인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 새삼스럽게 다시 느꼈습니다. 실은 똑같은 시기 일본의 아베 총부도 촌리 친구나 가까운 사람에게 촌리 자신이라기보다 촌리 측근들이 탈법적인 이익 공유를 했지 않을까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소연돌이 일어남으로써 아베 정부도 전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을 당하고 헌재에서 파면 판결을 받아 해직되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거꾸로 재선됨으로써 아직 총리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총선에서 압승함으로써 여당 자민당 안에서는 유력한 경쟁자도 없이 소위 아베 일간 체제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저는 한편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또한 시민들의 힘이 대단하다고 봅니다. 또한 일본의 시민의 힘이 왜 약하느냐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또 다른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한국에서는 시민의 힘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되었으나 문재인 정부는 과연 그러한 시민들의 기대에 걸맞는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인지라는 겁니다. 촛불로 힘들게 정권을 바꾸는데 과연 새로 선입된 정부가 기대되는 대로 하지 못하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해야 하느냐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일본의 시민사회와 한국 시민사회와의 비교, 따라서 일본의 민주주의와 한국의 민주주의를 비교할 때 항상 생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정치라는 영위가 지니는 비준에 관해서 한국은 매우 높은데 비해 일본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기대가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정치와는 상관이 없이 자기 생활에 전념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정적인 무관심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또한 시민사회의 자율성이라고도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의 국민들은 정치나 정부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높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기대에 어긋나는 정부를 선거가 아닌 정적인 행위를 통해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한국 국민들은 기대에 맞는 정부는 존재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만큼 한국의 정치인은 힘들다는 것인데, 그래도 정치인이 되려고 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정치인들도 한국에서 아주 많다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정치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너무나 많다고 봅니다. 특히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관해서는 명확히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정치에 대한 기대가 높고 또한 가능하면 스스로 정치에 관여하거나 참여하려고 합니다. 예컨대 시민운동에 관해서 한일 비교는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시민사회의 자율성은 아끼고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일본의 시민운동과
정치에 관여 또는 참여함으로써 자기 이익이나 요구를 실현시키려는 한국 시민운동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저는 어느 쪽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정치에 대해 기대가 높은 만큼 만족스러운 정치가 실현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정치를 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어려울 것이며 그것을 비판받기 쉽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치적인 안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됩니다. 과연 그것은 바람직한 것일까요? 물론 저는 정치에 대해 기대가 낮고 또한 정치를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으며 따라서 정치의 질이 그다지 높아지지도 않는 일본의 정치가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본은 정적인 안정이 달성하기 쉽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슷한 부분들이 많은 일본과 한국이지만 정치의 모습에 관해서는 대단히 대조적인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촛불혁명이 겪으면서 그러한 생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도 만족스러운 정치를 얻을 수가 없을 것은 확실하지만 불만을 그다지 느끼지 않는 일본에 비해 한산 정치에 대한 불만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한국이 더 큰 스트레스를 느낄 것입니다. 다만 그럴 만큼 정치인들은 일본보다 한국이 더 한층 엄격하게 훈련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보기보다 장단점이 있다고만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사회자로서 조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시 53분인데 아무래도 그 휴식 시간을 약간 한 10분 정도를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양해 말씀드리고요. 오재현 선생님 바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받은 성균관대학교 사학과의 오재현입니다. 그 박명린 선생님의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사실 이게 정통 그 역사학자 입장에서는 특히 한국사 입장에서는 항상 이 좀 뼈아픈 지적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민족주의적인 역사 인식에서 한국사 연구가 그동안 계속 진행돼 왔고 그러한 한국사 연구의 어떤 그 관성이 3.1운동을 오로지 민족으로만 설명하는 그런 하나의 담론을 만들어낸 면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아주 뼈아픈 또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셔서 여러 가지로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3.1운동의 이 평화 문제를 오늘 많이 박명린 선생님께서 강조하셨는데 3.1운동의 그런 어떤 평화의 모습들이 불과 몇십 년 후에 해방 직후에 가면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어쩌면은 냉전을 선취한, 그래서 서로 먼저 대립하고 갈등하고 그래서 결국 분단돼서 어떻게 보면은 냉전이 끝난 지금까지도 계속 그 냉전을 이어가고 있는 이 한반도의 역사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사실 이 3.1운동의 평화와 해방 이후의 이 냉전의 갈등의 관계도 사실 굉장히 좀 궁금해졌습니다. 사실 시간이 있으면 좀 여쭤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근데 그런데 이제 역시 좀 이제 크게 보시는 선생님과 좀 자잘한 것들을 따지는 또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약간의 좀 생각의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지금 이 많은 문제들, 특히 우리 한국 사회가 현재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언급하셨고, 그건 아마 저를 비롯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뼈 아프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문제들의 근원을 우리가 따질 때 그런 문제들을 다시 어떤 민족 비판, 민족주의 비판에서 어떤 그 근원을 찾아 나가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민족주의가 많은 한계나 문제가 있지만 현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거기서부터 비롯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는 거죠. 아까 이제 뭐 약간 이제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3.1운동을 민족주의적으로 봐서 오늘날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적들은 사실은 좀 이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이남희 선생님 발표에서 오히려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적된 것 같은데 현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이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근원에는 역시 이제 IMF 그 구제금융 사태 이후에 있었던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흐름들이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아까 뭐 이남희 선생님께서 헬조선 얘기 많이 하셨는데 그 헬조선이라는 말이라는 것이 결국 어떤 민족주의적인 그 맥락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신자유주의적인 맥락에서 나왔다고 보는 것이 더 온당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가 많은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 모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근원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이고 그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탐구한다면 무엇이 이제 어떤 민족주의가 우리에게 끼친 해악이고 또 어떤 것들은 새롭게 지금 이러한 어떤 신자유주의라든지 어떻게 보면 탈민족 시대에 또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인지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선생님께서 계속 3.1 운동을 민족이 아닌 세계 시민의 시각에서 봐야 한다라고 역설을 하셨는데 저도 많은 부분에서 동감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최근에 역사학계에서도 사실 3.1 운동에 대해서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떤 민족주의적인 열망 또 어떤 민족에 대한 어떤 그 공동체 의식 이런 걸로만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 아니라 좀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이제 박명희 선생님과는 결이 좀 다른 건데요. 요새 이 좀 젊은 사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3.1 운동을 새롭게 보려는 시각들은 개인에 주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민족이 아닌 어떻게 보면 더 큰 하나의 어떤 공동체, 더 큰 하나의 어떤 거대 담론을 끌어오기보다는 그때 왜 사람들이 만세를 함께 부르면서 거리에 나갔을까? 그 거리에 나간 사람들은 다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똑같은 요구를 하면서 거리에 나갔을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의문을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실증적으로 3.1 운동의 여러 사례들을 우리 좀 살펴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또 다양한 생각을 갖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만세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만세라는 구호를 외쳤을 때 그 만세라는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의 개개인의 심정들은 굉장히 많이 달랐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요새 좀 뭐랑 또 많이 오버랩이 되냐면은 촛불하고도 또 오버랩이 됩니다. 촛불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였고 그 광장에서 어떻게 보면 한 목소리로 하나의 정치적 구호를 외친 것 같았지만 사실 또 그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갖고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한데 모일 수 있었던 굉장히 드물었던 케이스가 100년 전의 3.1 운동과 100년 후의 촛불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민족을 넘어서 세계로 우리가 이제 시야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시야를 다시 한번 좀 미시적으로 개개인에게 돌려봤을 때는 조금 더 3.1 운동을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오늘 박명희 선생님의 어떤 그 지적들이 그런 어떤 3.1 운동에 대한 다양한 어떤 그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저도 굉장히 좋았고 앞으로도 좀 더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남희 스님 발표에 대해서 볼장 교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So thank you. I wanted to start by thanking the organizers and thank the scholars who presented today. But in the interest of time, I will skip all that. I also try to cut about more than half of what I prepared, just so that we can get through this. We'll try to get through this as fast as I can. So let me begin with Professor Lee's very last point in her presentation. She wasn't able to read it, but she urges us to, quote, draw upon our collective memories of past struggles to retrieve and reclaim moments from the past. Of course, this has constituted much of the discussion at this forum the past 2 days. In essence, this celebration of the 100-year anniversary of the March 1st movement is a statement about the legacy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during the colonial period. It's fairly easy to think about the positive legacy of the March 1st movement, but I want to raise a critical concern, something that we have not talked about in our celebrations of March 1st. In the same way that the March 1st movement provided a positive example, it also set before us significant challenges that remain relevant today. Professor Paek Young-seo argued yesterday that the significance of March 1st lies in the, quote, incremental achievements it claimed throughout subsequent Korean history. Notwithstanding these incremental achievements, I would like to suggest that March 1st also reminds us of the possibility of incremental failures. One of the central challenges of any revolution is how to continue once the initial moment of collective effervescence passes.
What do you do when the revolution is over? How do you translate what is essentially a powerful emotional response to oppression, as Dr. Dasgupta noted yesterday, into a coherent and sustainable strategy to actualize the goals of the movement? The answer in 1919, as in many other cases, was to institutionalize and reify the goals of March 1st into an organizational political body. The Shanghai Provisional Government was meant to be the institutional reflection of the March 1st movement and carry out its desires. And although we heard yesterday about the important role of the Shanghai Provisional Government in Korean history, most of us would agree that the ensuing factionalism between its members significantly compromised its ability to create a unified front against Japanese colonialism. The process of evolution from movement to sustainable political structures is indeed a universal problem for all revolutions. What originated in the counter-public sphere, to use Professor Lee's insightful concept, inevitably has to be channeled through the political sphere. I bring this up not to cast a shadow over the 100-year celebration of March 1st, but to remind us that we can learn from its limitations as much as from its successes. The election of Moon Jae-in in 2017 can be thought of as the culmination of the Candlelight Revolution. As such, his administration was tasked with the responsibility of carrying out the hopes of the millions of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at revolution. But President Moon is just that. He's a president, working within the compromising structures of institutional politics. We have already seen the many squabbles over members of his cabinet, a backlash against his economic and North Korea policies, etc. This is in no way a criticism of his administration specifically, but rather a simple acknowledgement of the significant challenges any politician faces. In the same way that the Shanghai Provisional Government was overburdened with materializing the spirit of the March 1st movement, President Moon's great challenge is to materialize Korea envisioned by the Candlelight Revolution. Maybe it's unfair to task him with such a responsibility, but it is my hope that we can, as Professor Lee urged us, draw upon both the positive and the negative lessons of the March 1st movement. Thank you. 예, 감사합니다. 제가 뭐 이 모든 발표와 토론을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 같고요.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볼창 교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사회사학회에서 재작년부터 업라이징 앤 애프터라는 주제로 3년 동안 이걸 해오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 어떤 이 뭐 인민 봉기 내지는 어떤 시민의 거대한 참여, 시위가 일어나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뭐 사회 경제적 배경, 정치적 배경, 여러 가지 이념적 배경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민사회의 봉기와 대조해 볼 때 그 봉기가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가, 어떤 조직으로, 어떤 제도로, 어떤 법령으로 역사에 남았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불장 교수 말씀도 마치 3.1 봉기 이후에 상임임시정부가 그 많은 어떤 요구, 그런 버든을 안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 문재인 정부도 비슷한 어떤 입장에 처해 있지 않는가 하는 걸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되게 적절한 비유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김희아타 선생님께서 일본의 시민사회, 정치사회 그리고 정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어떤 욕구를 정치적 권력으로 제도화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김희아타 선생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한 정권이 만들어가는 어떤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어떤 공터에서 공허한 허공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냉혹한 국제 정치의 현실과 그리고 세계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기를 통해서 그리고 이 촛불 집회 이런 걸 통해서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의사를 모아가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고요. 그렇게 모아진 의사결정된 어떤 욕구를 담아서 정부가 어떤 일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또 다른 일인데 우리는 흔히 그 전자의 과정을 정치라고 이야기하고요. 후자의 과정을 권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치는 의사를 모아서 결정을 해나가는 과정이고요. 권력은 그렇게 모아진 의사를 현실적인 어떤 변화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인데 그런 권력 행사는 이 우리의 정치와 어떻게 보면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1운동도 마찬가지고 3.1 봉기 그리고 촛불 이제 봉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잘 모아서 어떤 그 시민의 어떤 단합된 그런 의사로 그런 요구로 정책으로 만들어내면 그걸 또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의 과제여서 우리가 너무 뭐 이렇게 어떤 정권의 친화적인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또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해서 금방 이렇게 성마르게 금방 또 돌아설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그 어려움을 뚫고 그리고 그 많은 기간 동안 참여했던 것처럼 더 많은 기간을 제도를 형성하고 그 형성된 제도 정책을 통해서 현실의 어떤 벽, 국제정치적인 벽과 이 어떤 세계 경제의 이런 벽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내와 참여와 절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